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임명수 안녕하세요. 자, 이 농담인데 지난번에 그 집회하는 날 순댓국 집에 갔더만은 울산 팀한테 이 순댓국을 사주셨다. 댓글에 올라왔어. 아, 그렇습니까? 예. 여의도에서 그러시나? 예. 저도 좀 약간 그 시간이 애매해서 좀 점심 한 끼 때우려고 딱 들어가서 혼자 좀 조용히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당원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오기는 좀 너무 죄송해서 조그맣게 제가 계산했습니다. 또 그런 거 댓글까지 남겨주시니 뭐 감사하기도 하고 좀 송구스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윤석열 선대위 11월 5일 날 당선됐는데. 네. 지난 주말 거치면서 윤석열이 이제 이 총괄 선대위원장의 김종인, 그 밑에 상임 선대위원장의 그 손자 이준석이, 네. 또 김병준, 그리고 이제 새시대위원회라고 자기 직속으로 김한길이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계속 그 김종인이 자리를 바라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해 왔죠. 네. 그러다가 어제 수용했다고 통보를 했다 이렇게 한간에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정권을 달랬는데 정권이 아닌 형식만 총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원톱 김종인이 김병준, 김한길과 상김으로 한 묶음으로 대해서 지금 격분을 해서 뭐 시간을 뭐 한 이틀 정도 달라 하면서 그래서 김종인이가 유예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는 걸. 오늘 윤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김종인은 빼고 이준석과 김병준 상임선대위 안건만 최고위원회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 김한길 사무실에 가서 새시대위원회 같이 하기로 발표를 해서 이제 3김에 대해서 다 정리된 것처럼 말했는데, 김종인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 하면서 김종인이 상김으로 묶여 보도되는데 또 격분했다는 거예요. 자, 윤과 김 사이에는, 이게 김종인 사이에는 통력이 필요합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을 하고 결정이 됐다고 했으니까 발표 안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으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로 생각드는데. 근데 김종인이 격분하는 거는 당초 원톱으로 기용하기로 하고 김병준, 김한길과 한 묶음에 넣었다는 건데. 그래서 김종인이 김병준에 대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또 안 돼서요. 그래서 지난 주말쯤에 이제 저한테도 이제 들어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쪽에서 김종인이가 이준석이하고 둘이서 짜고 깐부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정권을 다 내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이 지쳤다. 그래서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입장이다 하니까 또 주말에 김종인이 물러서서 인정하고 받겠다. 이렇게 해서 끝난 것처럼 됐죠. 근데 또 튀었어요. 그래서 김종인과 윤석열 저 부분에서 이게 끝도 없이 이럴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서로 그러니까 진심으로는 서로 맞득치 않은데, 서로 이제 애정이 없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김종인을 하라는 얘기도 많고, 그래도 뭐 이러저러 자기 자신의 경우에서도 뭔가 좀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필요는 하는데, 결코 당연히 김종인한테 정권을 줄 정도로 신뢰도 없고 애정도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막 김종인 이 양반도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나 예를 들어서 정말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정권 안 줘? 그럼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김할배도 하여튼 또 이번 대선에도 뭔가는 자기가 꼭 그 상당한 역할을 또 하고 싶은 또 노력은 있고 거기서 뭔가 챙겨 먹고 싶으니까 서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해결될 수 없는 서로의 그냥 끈적고, 그러니까 뭐 스토킹처럼 서로
정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김종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답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윤석열도 이렇다 하면 김종인한테 그냥 끝내자. 네. 뭐 어쩔 수 없다. 네. 내하고 당신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끝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둘이서 지금 11월 5일부터 오늘이 22일입니다. 네. 17일째 이러고 자빠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선남 선녀 이제 아주 미남 미녀 그 주인공들이 이제 분명히 이제 연애가 되긴 되는데 이게 뭐 시청률이나 이런 거 등등을 통해서 그걸 자꾸 막 미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막 엄청 짜증내는 시청자들 때문에 또 성화가 나는데 아니 뭐 별로 그렇게 보기에 뭐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그냥 뭐 한 해 만에 저러고 앉았으니 참 이게 지겨움을 정말 짜증을 유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종인이 있다고 윤석열이 되고 김종인이 없다고 윤석열이 안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뭐 중도나 호남이나 뭐 그다음에 뭐 좀 계획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의 상징성이 있다 어쩐다 말을 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하면 김종인이나 김한길이나 김병준을 보고 올 표가 안 오고 뭐 도망갈 표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각자 그 세 사람이 무슨 국민들한테 엄청난 존경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구색 맞추기에는 뭐 적당할지 모르지만 그 세 사람이 뭐 평생을 무슨 뭐 크게 무슨 개혁 정책을 뭐 시도를 했다거나 실현을 했다거는 그런 거하고는 이미지가 멀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셋 다 나이가 70대쯤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예. 뭐 김한길도 한창 때 그때 뭐 김한길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했던 것이 벌써 그것도 벌써 15년 넘었는데. 30년 가까이 넘은 네. 일이니까요. 저도 그때 그 홍준표가 이제 그 검사 이제 그만두고 뭐 정치를 할까 말까 할 때 나와가지고 참 그 김한길 쇼에 나와서 그 뻐뜩거리는 모습 그 얘기했던 게 좀 저도 엊그제 같긴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웃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보기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김종인과 이런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간의 이런 부분, 윤석열이 당에 최고위에 가서 후보한테 정권을 주는 게 관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준석이가 무슨 비단 주머니 해소하면서 하는 짓거리나 김종인이한테 정권을 줘야 된다고 떠드는 이야기, 뭐 만났니 안 만났니 말을 하고 다니는 이야기, 저게 여당의 대표가 김종인이 대변인입니까? 제가 뭐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저기 그 좀 한량들이나 유한 마담들의 그 어떤 계모임 같은 나는 느낌이 듭니다. 뭐 누구랑 누가 친하다, 뭐 누구랑 만났다, 밥 먹었다, 그때 무슨 얘기했다, 뭐 그런 것 갖고 막 입방에 오르는 그런 모습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라던가 하다못해 일본도 예를 들어서 뭐 연정을 꾸민다, 정책 연대를 한다 그러면 뭐 뒤에 실속이야, 뭐 누가 뭐 수상을 하냐, 뭔 장관 하냐 이게 지금 뭐 실장이 싸움이라 겉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예산 뭐 적자율을 몇 프로를 한 해 만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뭐 이준석, 윤석열, 뭐 김종인 이 세 사람이 전부 그런 정치 철학이라던가 어떤 정치학적 신념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 사무총장을 누가 하니 선대위를 뭐 구성을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김종인도 참 이제 완전히 참 김만배도 맛이 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선대위 같은 경우에 그때 뭐 김종인 당시 그 비대위나 이런 양반들이 힘을 좀 받았던 것이 그때 뭐 직책이 어떻게 되고 뭐 선대위 본부가 어떻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래도 김종인이랑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뭐 이미지라던가 그래도 뭐 이때까지 뭐 자신의 소신이라 밝힌 부분 때문에 화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뭐 선대위 본부 체제를 3탑으로 하든 1탑으로 하든 결국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원탑이 될 수도 있고 뭐 못나의 사명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기발배가 이제 그런 자신도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욕심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욕심이 없다면 그냥 문정권 같은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주겠다면
뭐든지 하지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뭐 이게 하다못해 뭐 위선적이라도 뭐 백의종군을 하겠다, 뭐 나라 발전을 해서 이 한번 바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김할배는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이 사람이 뭐 언제까지 어떤 자리를 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하여튼 참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뭐 예전에 삼김을 두고 뭐 노역이다 뭐다고 막 얘기했는데. 이제 뭐 김할배는 뭐 삼김은 이제 눌러 일어섰고 이제 나머지를 누구를 더 어떤 자신의 근다탐을 세우려는 좀 그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저 민주당 거수기당을 보면 거수기당은 지금 뭐 메머드 선대위에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만 12명이다. 전 의원이 거기에 또 멤버다. 이렇게 돼서 덩치만 크지 안 움직인다 하니까 저 사고친 이재명에게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뭐 김두관 등등이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네네. 결국은 이재명이 네 마음대로 구성을 하고 정권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날렵한 네. 뭐 기병대 같은 이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좀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네, 좀 대비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치적 경험이 미숙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면 나쁠 건 없죠. 근데 그것이 후보가 중심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가 정리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벌써 지금 후보에 당선된 게 지금 이제 20일이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 하나 뭐 바뀐 뭐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이놈의 뭐 김종인이가 정권을 가지냐 아니냐, 다른 사람이 그 선대본부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서 뭐 이거 20일을 지금 보내고 앉았으니 이제 뭐 이러저러한 흐름이 좀 이상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거의 인물을 이렇게 들른다 뭐 안다를 하더라도 기존의 우리 사회의 흐름과는 다른 과거의 개혁적인 인물이나 뭐 이런 상징성이라도 좀 있는 사람을 그렇습니다. 들라서 다양하게 갖춘다면 기존의 보수가 가졌던 기득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효과라고 보겠지만은 김한길이나 김병준이나 권력에 붙어서 한편 하나는 DJ 때 하나는 노무현 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김종인은 전두환 노태우 때 할 것 다 해먹은 시절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선거에 이기고 지고 하나. 그래서 내가 하나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은 스스로 이 시대를 해석하면서 시대의 문제들을 읽고 그 시대의 고민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뭔지를 찾고 그런데 적합한 사람들을 데려다가는 좀 할 능력은 안 되는가? 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월간조선 이제 신간호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좀 심층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뭐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결론적은 이런 걸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공급 확대가 최우선 정책이라고 자신 스스로 다시 밝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점점 또 그쪽으로 가더만. 예, 뭐 이제 거기에 이제 청년 주택, 이제 원가 공급 주택 이런 거 얘기를 이제 곁들여서 하고는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공급 확대가 주택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다. 이 얘기는 지금 한 70년 이제 뭐 해방 이후에 계속 있었던 얘기들 아닙니까? 특히 뭐 1990년대 이후에 계속 그 30년 동안 계속 달아빠진 레코드 같은 얘기인 것인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그 뭐 그런 개혁적인 정책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의 후보다 그럼 나를 지지해주는 보수 세력들을 위해서 이제 무언가 더 어떤 뭐 그 구애를 하겠다 어떤 정책 노동을 확립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뭐 이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아닌 상황에서 지금 뭐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지금 보수 정치 세력과는 상당히 결이 먼 사람들을 뭐 영입하니 그것도 제대로 영입도 못 해가지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으니까 보수 지금 지지 세력 중에서도 사실 윤석열이 좀 뭐 하고 있나 할 거는 안 하면서 지금 딴 것만 지금 예를 들어 시험 보러 가서 시험 성적을 잘 맞는 게 중요한데 수능 시험 날 뭘 입고 갈 건가? 택시를 타고 갈 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갈 건가 지금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점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결론적으로 저는 윤석열이 아직 그거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라고 전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그 40대 39.5 해가지고 둘 사이의 지지율이 0.5로 붙었다고. 네네. 한국 사회연구소입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TV에서 한테 의뢰해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지난주에도 4개 여론조사 뭐 합동하는 데서 또 둘이가 거의 비슷붙는 듯이 보였죠. 네네. 그래서 물론 누구든지 봤을 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차이가 좀 벌어져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 이 정권이 저지르는 부정선거가 딴 게 아니라 이런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언론사를 조작하고 또 검찰이나 이런 경찰 조직을 움직여서 흠집을 내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목숨 걸고 탁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정권의 문제잖아요. 가장 우수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점이죠. 예, 그래서- 문정권 최대의 업적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거 이상의 여론조사, 희한한 여론조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를 만들 때는 항상 또 해석하는 뭐 여론조사 컨설턴트나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많죠. 엊그제 보면 뭐 배모가 네. 뭐 12월 달이면 뒤집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배모 말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건으로 보면 12월 달이 돼도 두 자릿수가 차이 나면 이가 어렵다라는 거는 누구나 아니까 12월 달이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뭔가 뒤집는 행동들이 혼조세다, 시작되지 역전했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자릿수 안으로 대부분 붙고 흡사하게 붙을 거고 차이가 나도 한 자릿수 아닐 거고 지난주에는 15%뭐 이렇게 많게는 20% 정도 가량 차이 나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 줄일 거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렇게 하나가 줄이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윤석열은 뭘 잘못해서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해석은 뭐겠습니까?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그리고 자부비 일종의 뭐 자본과 실망이다. 윤석열의 종부세 발언 그렇습니다. 등이 이 사람들에게 좀 지지가 떨어지는 요인이 됐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사과 때문에 마치 나중에 막판에 위험해질 듯 보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해석하고 이재명은 그리로 나가서 대중들을 만나고 뭐 맹신 캠프 등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뭐 낙상 의혹을 해명을 잘해서 해명하고. 그렇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변사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영화보다 변사가 해설을 잘하면 옛날에 그 그렇죠. 영화 영상의 예, 예, 무성 예. 영화 초기에 예. 그 관객이 몰리듯이 예. 변사가 좌우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우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뭘 좌우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딱 하는 꿈보다 생각도 들어요. 해몽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예. 것이고 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 해경동 김 씨는 그 연평도 그 맞습니다. 연평 이해전 뭐 그 전사자 모욕에서 뭐 울고 불고 하는데 뭐 김건희는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거 갖고 쫙 얘기를 하고선 이제 그런 것들을 쫙 갖다 붙이면 이제 어느덧 10%의 지지도 차이가 역전됐다던가 뭐 혼조세다 이런 식으로 딱 해석을 내려버리면 딱 아구는 맞죠. 예,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는 또 다 조금씩 붙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고 네. 그래서 유는 하향세고 네. 이는 다시 이제 바닥을 딛고 상향세를 띈다. 그래서 둘이가 골든 코러스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바람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안 통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 스스로가 국민 다수의 여망을 읽고 그거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유일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고 뭔 대책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풀풀이 그 대중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그들이 원하는 걸 하겠다면서 그런 대중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본인이 뭐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안에 나와가지고 엘리트로 성장해서 뭐 사실 그 정도면 금수저 집안이죠. 금수저 집안이요. 예, 그러고는 뭐 검사가 뭐 남들 같으면 구술을 해볼 염두도 안 되는데 집안의 배경으로 9번이나 재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또 대에서는 검사로서 뭐 특수부로 해서 탄탄대로를 달려왔고 정권과 부딪혔지만 결국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됐고 결국은 검찰총장에서 또 대선 후보로 왔다. 자, 이런 모습들 속에서 윤이 지금 다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이 시장에 가면 어딘지 좀 어색하고요. 뭐 오늘도 뭐 조선일보 무슨 포럼 행사에 가가 뭐 프롬프트가 안 나와서 2분간 서 있었대요. 네. 도리만 하고. 네. 이재명이는 뭐 내리 그냥 질렀대요. 그야 뭐 못하 달았으니까 줄줄 놓을 거고. 네. 그래서 좀 뭘까 후보가 되었을 때 강남의 서초동에 사는 사람이 아닌 대중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뭐 그게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마음은 뭐 제가 내심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검사라는 자리가 사람들과 뭐 자유롭게 어울리는 뭐 판사 뭐 예전에 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그러니까 자신들 동료들끼리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일반적인 대중들하고 이렇게 탁 쉽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럴 때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몰랐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 윤석열 검사가 있는지 뭐 윤석열 무슨 구술을 했는지 몰랐는데 딱 두 번 아닌가요? 예. 2013년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검사로서 어떤 소신 있는 이야기를 그게 뭐 옳든 그르던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것과 결국에 이제 검찰총장이 됐을 때까지도 뭐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좋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거 뭐냐 정권의 개야 아니냐 이전에 뭐 검찰과 똑같지 않냐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정권을 향해 물어뜯는 겠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결국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 뭐 개혁 정책이니 뭐니 하면 제일 좋은데 그 제일 좋은 건 못하겠거들랑 그럼 최소한 뭐 문재인이라던가 뭐 대장동이라던가 이런 것이라도 좀 떠들고 그래야 뭐가 다시 지주세를 모을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거조차 하지 않으니 뭐 결국 그럼 뭐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뭐 김건희나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잘 해봐라. 근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이게 이 구도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 어떤 공작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본인이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대중화되지 못하려면 적어도 문 정권에 대한 과감한 공격, 그렇습니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정신없는 선제 공격을 해서 그래서 정권이 방어에 급급하도록 만들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투쟁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대중적이지도 않았고 조금은 뭐 기득권적인 모습들만 계속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아주 선거가 운동을 그냥 노멀하게 표준적인 보수 기득권의 대선 후보 양식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가면 이 핑계가 결국 지금 뒤집어졌다라는 결과가 한 2, 3주 안에 나와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2020년 총선 결과 가지고 아직도 이제 부정 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 속에서도 뭐 소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이유는 당시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입니까? 그 한국당 그 당 자체가 했던 모든 행태들이 뭐 표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참패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어떤 이미지와 어떤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하고 그거를 그대로 뭐 부정 개표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뭐 김종인이 뭐니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계속 이게 뭐 12월도 이러고 내년 1월에도 그러고 2월에도 그냥 뭐 무색무취하거나 아니한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뭐 대선에서 뭐 극적인 이재명의 역전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구심을 보일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굉장히 뭐 그런 상황도 곧 뭐 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만 가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특단의 어떤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글쎄 결코 아마 지금의 여유는 나중에 큰 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유는 여유가 아니다. 이 정도는 선거 운동의 흐름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왔다 가는 거다. 자, 이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코로나로 지금 대선 때문에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 약하고 또 사회적 기반이 없고 고립된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다수계층에 이제 보게 해주고 그 대가로 이 물리적으로 약한 노인계층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런 지금 양상의 위드 코로나를 하거든요. 네. 시간이 많을 때 모든 준비를 하지 않고 병실이나 인력이나 장비를 확충하지 않고 그러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해야 돼요. 네. 후보가 네. 윤석열이. 네. 근데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말 한마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 백신으로 맞아서 죽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저런 식으로 백신을 낳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전문적인 분야고 문 정권이 항상 유리하다라고
평가되는 K방역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언급하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정치적에 대한 철학과 이해가 정말 부족하다. 뭐 최근에 조선일보에도 뭐 링컨 얘기를 하면서 뭐 경쟁자들을 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뭐 했다. 그게 뭐 링컨이 그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얼중이 떠중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만나서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서로의 신념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지 뭐 그냥 그래 너도 하고 뭐 너도 뭐 이런 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정치적 유불리는 좀 떠나서라도 국민들이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사 좀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적극적인 어떤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해야 이 사람이 뭐 당장에는 그게 뭐 어떤 구설수가 나고 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보면 이 사람이 자신 어떤 소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네 이런 이제 이미지를 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자 지금 대통령 후보를 뭐 홍준표나 이러고 저러고 떠들지만 좀 더 간단하게 보면은 정과가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와 범죄 전력이 없는 후보를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재현 의원, 뭐 장재현 의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대 후보가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인데 본인은 음주운전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측근으로 언론에까지 내세운다? 이게 뭐 이렇게 해서야 이게 지금의 어떤 지지율 격차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 네. 또 기득권의 이야기 속에서 대선을 좀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반드시 내가 볼 때 머지않아서 심각한 위기가 닥칠 거고.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위기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대중 속에 의리를 깊숙하게 내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득권에 휩쓸려서 그 사람들 속에서 누가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안 만들어주고 할 것처럼 기득권적 행보를 가다가는 순식간에 이건 뒤집어진다. 지난 대한민국 70년 헌정사 중에 그렇게 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뭐 정치인 대선 후보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윤석열이라고 과연 예외일까요? 자, 그래서 왕으로 점지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당에 뭐 들어와서 대선 후보가 됐다, 윤에 맞서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까지 자신의 뭐 있던 이 아주 과감한 업적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판에 대통령 안 되면 그냥 희대에 웃기는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 되고 이번에 웃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깜빵 갈 가능성도 깜빵 무조건 가는 거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깜빵 가기 싫으면 좀 진지하게 선거운동을 해라. 제가 이 충고를 하겠어요. 한 말씀 뭐. 예, 하여튼 사실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정권 교체를 열심히 바라지만 안 되는 사람들을 뭐 밀어가지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로 봤을 때 뭐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얘기들을 뭐 매일 뭐 말씀하시고 그러는 게 잘 새겨 들으시고 잘 새겨 듣지 않으면 지금 키우는 강아지들 맡아줄 사람을 급히 구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아끼고 사랑하는 강아지들과 고양이를 위해서라도 좀 잘해서 잘 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